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재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는데요. 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자재 분야는 좀 처음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요. 일반인들한테 좀 다소 생소한 분야여가지고 좀 전체적인 그 틀부터 해서 좀 기본부터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원자재 분야가 4가지 섹터로 나눠진다는데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이 각 섹터별로 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의부터 일단 먼저 보고 들어가시면 원자재라고 하면 산업 또는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식 거래하고 채권 거래하는데 원자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소비국으로도 사실상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또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기업들의 그런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마진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보면 에너지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는 석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아니면 과거에 저희가 화석연료인 석탄과 같은 그런 원자재들이 포함이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약 53%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사실상 사용되는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가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sek터는 저희가 귀금속, 아마 금, 은 투자 상당히 많이 하시고 아마 최근에 금 가격이 상당히 빠졌다가 또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거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들 상당히 많이 받는데 금도 사실상은 금이라든가 은도 저희가 공업의 원료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재료보다는 오히려 투자 아니면 좀 안전자산의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로는 산업금속 섹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철이라든가 아니면 철이 아닌 비철금속들이 산업금속에 들어갈 텐데 철로 대표되는 거는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철광석이라고 하는 원자재가 있고요. 또 철이 아닌 금속에서는 저희가 아마 최근에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자산들, 아니면 2차 전지의 원료로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와 같은 자산들이 아마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보시면 이 산업금속 섹터는 전체 원자재 지수의 약 한 12%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자재 섹터가 농산물 섹터고요. 농산물 섹터는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농산물은 위험자산의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오히려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 자산은 아니다. 얘는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 측의 가격 변수가 좀 큰 원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산물 공급을 가장 많이 봐야 된다. 농사가 잘 됐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맞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날씨겠네요. 기후, 날씨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농산물에는 어떤 게 좀 주로 포진되어 있어요? 농산물은 크게 나눠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3대 곡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옥수수, 콩, 밀과 같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 외에 한 35% 정도는 소프트 농산물이라고 하는 자산인데요. 저희가 제 앞에 있는 커피, 또 이제 소프트 농산물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설탕을 만드는 원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섬유회사에 사용하는 원명과 같은 것들이 소프트 농산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가지 섹터 중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이 한참 오르다가 또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터지고 또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면서 약간 안정세 내지 하향세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워낙 그 원유 가격이 중요하니까 경제 관심들이 많은데 4분기 이후 전망은 보통 어떤가요? 저희는 NH투자증권에서는 저희가 유가 전망을 할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유가 상승 자체는 좀 제약은 있을 거다라고 좀 봤습니다. 덜 오른다 말씀이죠? 오르는 것 자체가 멈추고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좀 보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유가,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으면 유가가 막 올라가던 것을 경험했던 게 아마 2014년 전까지는 그렇게 경험을 했던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주식도 좋았었고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흥국의 경제와도 유가가 상당히 높은 양의 코릴레이션을 보였었는데 제가 2014년에 유가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원유가 나와버렸거든요. 셰일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의 오일 샌드와 같은 그런 대체재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그런 희소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유가가 100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 논리 자체가 오히려 2014년 이후부터는 급락을 겪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100불 고유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쉽게 100불 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환경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18년에 유가 WTI 가격이 $75 이상까지 올라가고 브렌트 가격이 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것도 100불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국은 상당히 가파르게 빠져버리면서 2019년에 형성됐던 WTI 가격의 적정 밴드가 배럴당 $45 아래로는 내려가지는 않고 $65 위로도 올라가지 않는 유가 구간을 형성을 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45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러시아라든가 미국과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생산 원가 이하로 내려가 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산유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고 투자가 줄어들어 버려서 유가가 하단을 막는 정도 유가 수준이 되고요. 반대로 WTI 가격 기준으로 $65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 뭐 올해도 사실상은 6월에 한번 $65 위로 튀었다가 또 최근에 $65 위로 올라와서 $75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구간들이 오래 형성되면 오래 형성될수록 오히려 수요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65 이상까지 유가가 올라가고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 이야기 전망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75 정도 수준에서는 재차 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비 쪽에서 사실상은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다. 특히 작년에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을 하면서 비축 물자를 늘렸었던 중국도 최근에 수입량을 줄이고 있고요. 이제는 과거처럼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소비가 좋고 수요가 좋아서 오르는 것만 아니다라고 보시면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와 상당히 코릴레이션을 높게 가져가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2018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65 이상의 유가에서는 좀 경계감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봐서 하반기 유가 전망에서 저희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서서히 고점은 더 낮아질 거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람다 바이러스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변이들 자체가 확산되더라도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경제 봉쇄로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석유 수요는 조금씩 더 정상화된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석유 수요 자체가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정상화가 될 거고 공급도 정상화가 되게 되면 유가는 최적 밴드라고 하는 WTI 가격 기준 $45에서 $65 구간에서 안정되는 수준을 밟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에서 $65 구간이 원유로 봤을 때는 일종의 골디락스 구간이다. 그렇게 가장 적절한 가격 구간이고 생산자도 힘들지 않고 소비자도 사실상 너무 높은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으로 힘들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그렇게 이제 안정을 취할 경우에 이제 뭐랄까 그게 결국은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단 긴축 이슈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려했던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약간 뭐 안전자산보다도 이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그래도 받쳐주는 그런 긍정적 요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유가가 가파르게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는다라고 보면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뭐 저희가 지금 최근에 걱정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긴축 아니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좀 골디락스 환경이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들 좀 좋은 환경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키울 수는 있겠는데요. 결국 첫 번째는 그러면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랑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이제 연관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5월, 6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물가라든가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치솟아서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의 유가의 전년 동기간 대비 변동률은 뭐 500%, 600%까지 올랐다 보니까 예. 결국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저희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해는 5월부터 다시 또 유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유가가 현재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플러스 한 5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환경들이 형성이 되는데 네. 요 유가에서 형성이 되게 요 유가에서 계속 행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4분기부터는 서서히 변동률이 내려가서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 이 물가에 대한 걱정들 자체는 좀 일시적인 이슈일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저희 당사 채권 전략 쪽에서는 2023년에 좀 예상되는 금리 인상들은 조금 더 미뤄질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걱정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통화 정책 중에서 통화 정책 완화는 금리로만 사실상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QE라고 하는 예. 양적 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은 이 양적 완화는 좀 걷어들이는 수순은 먼저 밟을 것 같다라고 좀 봐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일단 달러하고 좀 유가가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유가는 떨어지고 반대 또 이제 경우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특히 에너지 쪽은 좀 그 코릴레이션, 역의 코릴레이션이 좀 다른 자산 비해서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최대 생산국이 과거에는 신흥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쉐일 아니면 이 비전통 원유가 생산되면서 미국이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예. 거기다가 전 세계 원유 소비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정상화가 되게 되면 1억 배럴 정도 사용하는 원유 소비 중에서 2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와 역외상하 관계야라고 보는 이유가 달러화가 약세로 갔을 때 이종 통화를 사용하는 소비국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역외상관한 게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네. 올해 이 원유라고 하는 자산은 최대 생산국도 미국이고 최대 소비국도 미국이다 보니까 역외상관관계 장기적인 시계열상으로 보면 역외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예. 달러가 약세라고 해서 무조건 유가가 강세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실 수 그게 있겠습니다. 바뀌었군요. 예. 하지만 다른 원자재 자산들은 조금 더 그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원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산업금속으로 넘어가겠는데 네. 우리 이제 연구위원님은 산업금속을 중시하고 특히 구리가 굉장히 핵심이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런가요? 저희는 원유라든가 이 에너지보다는 산업금속 네. 그 중에서도 구리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실제로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한번 겪었었고요.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또 중국의 투자 사이클 겪으면서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겪었었는데 이제부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네. 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에너지 섹터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유 유가라고 하는 자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최적 유가의 구간으로 지금 유가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산업 아니면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보는 산업들이 뭐냐라고 하면 2차 전지, 전기차, 예. 아니면 태양광, 예. 풍력, 재생에너지. 거기다가 또 저희가 ESS 전기를 이제 집전하는 ESS까지 보면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예.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수요단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는 화석연료 그렇겠죠. 에너지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원유와 같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장기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없다라고 좀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위축됐던 수요가 정상화되는 정도 수준의 수요 기대감, 단기 수요 기대감일 뿐이지 장기 수요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면 예. 원유 가격이 이끌어가는 슈퍼사이클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좀 전에 저희가 나열했던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산업들의 성장세 예. 아니면 이쪽들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사용돼야 되는 단어 아니면 사용돼야 되는 원자재는 하나입니다. 전기. 예. 전기화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예. 당연히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 그 중에서도 구리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다라고 봐서 예. 저희는 만약에 원자재 시장에서 슈퍼사이클이 장기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구리가 과거에 원유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뭐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뭐 배터리에도 많이 들어가는 이제 비철 금속 가격도 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도 이제 2차 전지는 이게 뭐 전기차하고 계속 이제 커가는 섹터니까 이런 비철 금속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산업 분야에서 그럼 이쪽 분야의 가격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향후 한 2년, 올해와 내년까지는 일단은 산업금속, 네. 특히 친환경, 신재생에서 사용되는 산업금속들은 가격이 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 이후 한 2년 이후, 3년 뒤부터는 가격 자체 상승세 자체가 좀 이제부터는 좀 제약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데 보통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면 저희는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수요가 좋아져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긴 하지만 원자재 시장은 전 세계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예. 반대로 수요가 좋은데 공급은 수요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원자재 가격은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빠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자면 예. 저희가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수요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요. 네. 또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공급 자체가 저희가 2009년에서 2013년 정도까지 있었던 이 중국 사이클, 예. 중국 투자 사이클에 기인을 해서 광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했던 것과는 다르게 2014년부터는 광산들의 그런 자본 지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새로운 광산들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서 당장은 가격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건데 네.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든 주요 산업금속 가격이든 현재 가격이면 광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액티브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격 레벨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투자가 되고 실제적으로 광산 투자를 해서 이게 상업 생산까지 나오는 데는 약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3년 정도 걸려요. 네. 그렇게 되면 2021, 2022, 2023년까지는 당장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지만 네. 2024년부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투자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된 광산들이 신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예. 이 가격 상승세 자체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2023년 정도부터는 좀 공급 과잉을 좀 선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그 원료 광석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원료를 더 생산을 늘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한 3년 기간 동안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그 중간에 생산하는 업체들은 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100%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예. 네, 가격을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면 네. 네, 중간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 특정 구간에서 사실상 좀 약간은 손실보다는 좀 이익이 위축되거나 예. 뭐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리튬 이온 배터리다 보니까요. 네. 리튬 포함해서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알루미늄을 실제로 원자재로 해서 이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에 납품하는 이 전지 가격은 어느 정도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네. 마진이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철광석이 한때 한 톤당 뭐 200달러 이상으로 갔다가 지금은 한 20% 정도 최근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많이 최근에 빠진 요인이 뭔가요? 결국 철광석 가격이라고 하면 뭐 산업금속 중에서도 이제 철을 포함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원자재죠. 그래서 보통 산업금속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9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뭐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라고 하면, 큰 손이라고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산업금속에서 중국은 50% 이상의 소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난해부터 철광석 가격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그리고 올해 톤당 200달러까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도 당연히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까지 철광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왔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 뭐 일본 그리고 호주, 뭐 인도와 같이 쿼드라고 하는 이 동맹국들의 이 쿼드를 형성해 버리면서 중국과 호주 간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호주를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면서 지난해는 호주에서 들어오는 밀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를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 철광석과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을 수입을 좀 덜하고 브라질 쪽으로 사실상은 눈을 돌리다 보니까 브라질산 철광석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호주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품질도 높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올해 아마 컨테이너 선들뿐만 아니라 벌크선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해상 운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까지 맞물리고 또 공급 차질까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반대로 최근 한 몇 주 동안 철광석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 20% 정도 급락한 이유도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아니면 적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경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산업금속 가격 아니면 원자재 가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를 상당히 많이 위협을 하다 보니까요. 중국 기업들의 이익률 자체가 사실상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꺼낸 카드가 저희가 5월 달부터 원자재 가격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었고요. 뭐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했던 정책이 선물 시장 규제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투기 세력들 단속하면서 이 가격 올라가는 걸 계속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먹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꺼낸 카드가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조달청과 같은 SRB라고 하는 그런 비축 당국이 있는데 여기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들을 풀어서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철광석이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철광석을 비축한 물량은 없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꺼낸 비축 물자를 풀어서 철광석 가격을 못 잡다 보니까 했던 게 뭐냐 하면 수요를 꺾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중국 주요 그런 철강 생산 도시라고 하는 당산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철강 생산 그런 도시들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조광 생산량을 낮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서 철강 생산 규제가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철강 기본적인 수요는 있잖아요. 중국 국내 기업들이. 그런데 오히려 철강 생산을 줄여버리면은 가격이 더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원료와 제품 쪽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철광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조광 생산, 제철소들이 생산을 줄여버리게 되면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은 최근처럼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철광석 가격이 빠지면 또 뭐 저희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광석 가격이 빠진 만큼 인하를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중국의 수요는 그대로 가는데 생산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철강 제품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광석보다는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철소들의 이익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데 중국과 어떤 호주와의 갈등에서
결국 우리 철강 업체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다시 또 조강 생산을 좀 늘려라 이렇게 허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 우리 철강 회사들이 누렸던 이런 이득, 즉 마진 폭이 커지는 상황이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저는 올해 중국 정부의 예. 정책 스탠스 자체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5월 달에 중국 정부가 기존에는 철강 제품을 수출을 할 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국내에서 이미 지불을 했었던 이 증치세, 예.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환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없앴죠.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또 동시에 과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을 막기 위해서 네. 수입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 말 자체는 과거에는 중국이 철강석을 수입을 해서 철강 제품을 엄청나게 그런 여유 생산 여력을 늘려가면서 만들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서 이 공급 과잉을 해외로 덤핑을 했다라고 보면요. 네. 지금은 덤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예.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과거만큼 중국이 철강 시장 내에서도 오히려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보면 저희가 과거에 중국이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국내 제철 회사들 아니면 국내의 철강 회사들이 봤던 피해들 자체도 네. 과거만큼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좀 약간 더 서포트해주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저희가 디카버나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탈탄소라는 네.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서명했던 이 행정명령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2050년까지 이 지구 온난화 수준을 지금 현재보다 1.5도씨 또는 2도씨 이하로 그렇죠.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선진 시장들에서는 상당히 의무적으로 사실상 좀 해오던 정책이었었는데 예. 이번에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겠다라는 예. 정책을 그만했죠.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예. 저희가 중국은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될 거고 이 석탄의 의존도 아니면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라든가 전해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산업금속 생산 산업 내에서는 과거만큼 공급 과잉을 일으키기는 쉽진 않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철강제 생산을 줄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일본의 또 제철소라든가 또 미국과 또 있겠지만은 그런 철강제 생산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결국 그거는 이제 수요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장기적으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미국도 최근에 인프라 법안 통과된 것처럼 인프라 투자가 이제 계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중국에서 과거처럼 덤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오히려 여타 철강 이제 생산을 하는 경쟁국들에서 좀 이 공급 자체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값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좋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하반기 전망에서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분기는 중립, 4분기